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누비즈 영상 강의를 통해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앞서 이 뉴스레터를 쭉 구독하면서 앞서 많은 훌륭하신 교수님들, 대표님들께서 정말 대단하신 인사이트를 전해주시는 걸 잘 배우고 있었는데요. 그 시리즈의 연속으로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되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앞선 분들의 누가 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좀 유익하기도 하고 여러분들께 조금 유용할 만한 그런 고민들을 던져보고자 이 자리에 한번 나왔습니다. 최근에 사실 굉장히 잘 아시는 것처럼 AI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을 하고, 최근에는 정말 몇 년에 걸쳐 일어날 법한 변화가 며칠 사이에 일어나는 굉장히 좀 현기증 날 정도로 굉장히 변화가 빠른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 경영자들은 어떤 고민을 하셔야 될지 그 화두를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소개를 간략하게만 드리면요. 저는 학부 경영학과를 졸업한 다음에 대기업 전략기획팀에서 근무를 하고 MBA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전형적인 경영학과였죠. 조금 특이했던 부분은 실무 경력 기준으로 한 6에서 7년 정도 된 시점에서 그때 데이터 과학을 약간 만학으로 공부했던 조금 특이한 지점이 있고요. 그래서 전략가 출신의 데이터 과학자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최근에는 데이터 기반의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또는 데이터 활용 방법 또는 그걸 가지고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실행하는 방법까지 그런 교육에 대한 니즈가 있으셔서 최근에는 교육 스타트업, 데이터 교육 스타트업의 딥스킬이라고 하는 이 회사의 연구소장으로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오늘은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AI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을 했는데 그 기저에서는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 변화의 흐름들에 있어서 어떤 다이내믹스를 우리가 고민하면 좋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AI라고 하는 새로운 경쟁력을 우리의 차별화 요인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에 핵심은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변화의 어떤 추이에서 우리 비즈니스 리더분들, 경영자분들은 어떤 역량을 갖추셔야 되는지에 대한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2022년 11월 30 날이었죠. 그날에 챗GPT가 등장을 하고 굉장히 파격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딜 가나 챗GPT 얘기를 하던 것이 지난 몇 개월간의 어떤 현상이었죠. 지금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지금 시점 기준으로는 조금씩 그 약발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치를 보면은 챗GPT 사이트의 방문자 수가 조금씩 감소세로 들어서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법적으로나 정말 비즈니스적으로도 굉장히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소식들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듣기로는 그 챗GPT를 돌리는데 그 구동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하루에 9억씩 들인다고 합니다. 하루에 9억이요. 어마어마한 비용이죠. 아무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돈을 붓는다고 해도 과연 이게 지속될 수 있을 거냐라는 의구심들이 조금씩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솔직히 챗GPT가 앞으로의 지금처럼 이런 아성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경쟁자에 의해서 다르게 바뀔 것인지 또는 그 채팅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다른 형태로 바꿀 것인지 그런 세부적인 강론은 현재 진행형이고 그게 정확히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측하기는 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엄밀히 말하면 챗GPT는 사실은 AI를 활용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빙산의 일각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사실은 표면에 드러난 그 일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면 아래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큰 그림을 같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챗 GPT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아이폰 모먼트다. 혹시 화면에 나온 이분 낯이 익으신 분 계실까요? 네, 최근에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죠. 엔비디아라고 하는 그 칩 회사의 CEO 젠슨 황이 저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 챗GPT가 등장한 거는 정말 그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있어서 아이폰 모먼트에 해당한다. 아이폰이 출시된 것과 비견될 만큼 굉장히 혁신적인 사건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아이폰이 등장을 하고 나서 우리가 테크 기술을 사용하는 그 방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이폰이 나오고 스마트폰이 나오고 이게 일상 속으로 스며든 게 굉장히 당연한 과거처럼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당시에 스티브 잡스가 유고하신 직후에 뉴욕타임스에서 굉장히 좀 상세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기사에 보면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저 사파가 표현하는 것처럼 아이폰이 정말 천지창조의 개벽에 비견될 만큼 엄청난 사건이었다.
제목도 심지어 스티브께서 가라사대 아이폰이 있으라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굉장히 좀 혁신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 우리가 표면에서 보면 그렇지만 그 비하인드에서 보면 어떤 사건, 어떤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나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라고 하는 저 프로젝트는 너무너무 크고 너무 리스키하고 너무 위험해서 사실은 애플 회사 전체를 완전히 침몰시킬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너무 담대하고 너무 큰 프로젝트였다. 그런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요. 실제로 2007년에 이제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멋있게 전설의 프레젠테이션이 된 그 프레젠테이션이죠. 그때 당시에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아이폰을 선사하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제 멋있게 소개를 했는데 사실은 그 뒤편에 있는 엔지니어들은 이제 선보이고 있는 그 제품이 아직도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시제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무대 위에서 저렇게 보이다가 갑자기 에러나고 갑자기 이렇게 버그나면 어떻게 하지? 굉장히 좀 마음을 졸이면서 봤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도 하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모 가전업체에서 저는 당시에 이제 가전업계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 보니까 당시에 이런 아이폰이 나오고 전체적인 테크 업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목도를 할 수 있었고 저희 커리어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모 가전업체에서 아이패드라는 태블릿이라는 새로운 제품이 나왔으니까 우리도 이제 대응 제품으로서 한번 태블릿을 만들어 보자라고 한번 기획을 해봤다는 거죠. 여러분 첫 아이패드가 나왔을 때 혹시 얼마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당시 아이패드가 처음으로 나왔을 때 가격이 499불 미국 달러로 약 500불 정도이죠. 지금 환율로 따지면 한 70만 원 정도일 것 같네요. 근데 당시에 이제 다른 가전업체에서 그 태블릿 제품을 만들려고 이렇게 쭉 기획을 해봤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터치패너도 사고, 뭐도 사고. 그렇게 해가지고 태블릿을 만들면 한 얼마 정도 되겠다라고 원가 산정을 해봤더니 그 원가가 499불이 나왔다는 겁니다. 원가가 70만 원이라는 거죠. 지금은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가전제품을 프라이싱하는 대충의 어떤 그 법칙은 원가 곱하기 3의 법칙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70만 원의 원가가 나왔다. 그럼 이게 소비자가로 나오면 거의 한 200만 원짜리 제품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아이패드의 그 499불이라는 게 얼만큼 말이 안 되는 가격인지, 얼만큼 정말 좀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저렴한 가격인지가 좀 감이 올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실 당시만 하더라도 뭐 터치 패널이라든지 이런 부품들이 그만큼 이제 범용화되지 않은 그런 시기였겠죠. 그런 시기에서 스티브 잡스가 딱 등장해서 모르겠고 나는 이거 1억 장 팔아줄 테니까 이 가격에 내놔 라고 하면서 굉장히 큰 베팅을 했던 그런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저항도 많았고 그 저항을 뚫고 나온 만큼 그만큼 이제 파급력도 많은 사건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혁신이 또 한 번 역사적으로 나올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포인트로 봐야 될 것은 제 생각에는 어떤 신기한 기술이 나오는 것과 그 신기한 기술을 사람들이 정말 일상 속에서 습관화돼서 쓸 수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 돈이 되는 비즈니스가 되고 그것과는 약간 좀 괴리가 있다. 실제로 아이폰이 출시된 건 2007년이었고요. 그리고 앱스토어가 나온 게 한 2008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거대한 모바일 생태계라는 게 이제 형성이 되고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라든지 우버라든지 굉장히 모바일 생태계 내에서 이제 거인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기 시작하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바일 기반의 서비스를 쓰게 된 거는 짧게는 5년, 길게는 한 10년 정도 걸리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술이 나오는 것, 기술이 이제 연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제 연구자들이 해야 될 몫이지만 이게 사람들에게 일상적으로 쓰이게끔 하는 그리고 쓰이게끔 하면서 이제 돈이 되는 비즈니스가 만들어지는 거는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비즈니스에 있는 경영학과 분들이 좀 더 이제 활약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기한 기술과 그게 비즈니스로 상용화되어서 사람들이 쓰게끔 되는 거는 다른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우리 챗 GPT 얘기를 한번 들어와 볼까요? 사실은 아주 많은 분들이 챗 GPT가 이제 작년 11월에 등장을 하고 나서 엄청난 기술이다. 이건 기술의 혁신이다. 라는 표현들을 씁니다. 과연 그게 기술의 혁신이었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물론 이게 굉장히 엄청난 기술이 이제 백본에 있는 건 맞긴 하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사실 챗 GPT의 기반 기술이 되는 GPT라고 하는 모델은 이미 5년 전에 나온 거였습니다. 이미 5년 전에 나왔고, 사실은 이제 기업들에서 이제 백스테이지에서 쓰고 있었던 기술이라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챗 GPT 이전까지는 사실은 AI는 숨겨진 조력자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넷플릭스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AI는 숨겨진 이제 무대 뒤에서 이분이 이제 좋아할 만한 콘텐츠는 어떤 걸까 이걸 추천해 주는 방식을 이제 뒤에서 이제 숨겨진 조력자로서 이제 활약을 했었다는 거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챗GPT의 의미는 숨겨진 조력자가 아니라 이제 개개인이 AI라고 하는 이 엄청난 기술과 직접적으로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게 되었구나. 누구나 이제 타이핑만 할 줄 알면은, 타이핑을 통해서 챗봇만 쓸 줄 알면은 사실은 이 AI와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의 혁신으로 보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 더 적합한 시각일 것 같습니다. 사실은 챗GPT라는 이 사건마저도 기술보다는 인터페이스의 혁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인터페이스 혁신이 나오고 나서 지금 보시면은 챗GPT라고 하는 하나의 서비스가 나왔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 2주, 3주 전에 사실은 각 용도별로 그리고 직무별로 산업별로 이제 유용할 것 같은 이런 AI 기반의 인터페이스들을 백서로서 나온 그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사실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형태고요. 그만큼 사실은 AI라고 하는 기술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좀 편하게 인터페이스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는 사실은 AI라고 하는 신기한 기술이 있는 것과 사실은 그 기술에 백본이 들어가서 제품화되어서 상용화되어서 나온 거는 다른 얘기라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챗GPT한테 여러분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가 휴가를 가고 싶으니까 오사카행 비행기 티켓을 끊어줘 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내놨다. 그러면 챗GPT가 알아서 막 이렇게 비행기 티켓 비교를 해보더니 가장 최저가로 해가지고 구매를 해준다. 굉장히 좀 신기한 어떤 하나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사실 챗GPT를 포함해서 많은 AI들이 물론 상황마다 다르긴 하지만 한 10번에 한두 번 정도는 틀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번 이제 일관된 정답을 내놓지는 않죠. 한 10번에 한두 번 정도는 틀린다고 합니다. 아까 예로 드린 그 상황에서 제가 이제 명령을 내리고 이제 휴가 계획을 짜는 그 상황에서 제가 원래는 오사카 티켓을 끊어주세요 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얘가 갑자기 10번에 한두 번 정도 실수를 해가지고 오사카가 아니라 노르웨이 오슬로로 가는 티켓을 실수로 끊었다고 생각해보죠. 그럼 여러분 이런 서비스를 여러분 돈 주고 쓰시겠습니까? 절대 안 쓰시겠죠. 사실은 여러분이 챗GPT를 써보시면서 되게 신기하네? 근데 10번에 한두 번 틀리네? 라고 받아들이는 것과 내가 돈을 주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10번에 한두 번 틀리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수많은 개발자들과 수많은 이제 엔지니어분들, 데이터 과학자분들, 프로덕트 매니저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이 새로운 기술을 상용화된 제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안전하게 상용화된 제품으로 포장해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보시는 거는 어떤 식으로 제품화를 고민하고 있는 그 패턴들을 한 판에 정리한 그런 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GPT라고 하는 범용 모델이 있긴 하지만 우리 서비스에 딱 맞게 조련을 한번 시켜보자. 그리고 이제 미세 조정, 파인 튜닝이라는 표현을 써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좀 미세 조정을 해가지고 우리 입맛에 맞게 이렇게 훈련을 하자라는 고민을 하기도 하고요. RAG라고 하는 건 이제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AI한테 참고서를 하나 주는 겁니다. 네가 똑똑한 건 알겠지만,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참고서는 이거야. 이걸 이제 계속 참조를 해가면서 고객을 응대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그 AI의 어떤 그 세이프티를 이제 담보하는 그런, 유시지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이제 백단에서, 기술단에서 좀 이게 안 될 것 같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유저들한테, 만약에 예를 들어 아까 그 시나리오에서 그 오슬로행 티켓을 끊을까요? 말까요? 라고 이제 확인을 여쭤본다든가, 약간 이렇게 방어적으로 UI를 설계한다든가, 그런 이제 고민들을 계속 해가면서 사실은 AI라고 한 전방 가치 사슬에 있는 그 기술이 어플리케이션 단으로 오면서 후방 가치 사슬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돼야 사실 안전하게 사람들이 쓰게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국내 이제 대기업 분들을 모시고 이제 교육이나 컨설팅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약간은 그 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에 있어서 기존의 임원진 분들과 어떤 테크가 발전하는 속도 간에 약간의 좀 온도 차이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임원진 분들은 굉장히 많은 의사결정이 있으시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챗GPT 나왔네? 되게 신기하네? 야,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 지금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람 줄이고 바로 이걸로 대체할 수 있어? 라고 이제 물어보죠. 여러분 사실은 경험이 있으셔서 알겠지만 바로 사람을 100%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아니죠. 아직은 이게 반조리 제품이라는 겁니다. 완성품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반조리 제품을 우리 회사나 우리 고객에 맞게 이제 조금 미세 조정을 해야 되는 그 과정을 사실은 실천적으로 거쳐야 되는데 이분들은 사실 완제품, 완전한 요리를 이제 기대하시는 거죠. 당연히 지금 있는 그대로 가지고 온다 그러면은 완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도 많고 이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게 정말 완전히 성숙되고 완제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라고 하면은 제가 감히 말씀드린 건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모바일 얘기로 다시 들어와서 2010년대 초반에 모바일 앱이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 뭐 안드로이드 이런 버그들도 많다 보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완제품이 나온 다음에 우린 대응을 하자 라고 접근하신 분들은 조금은 이제 그 흐름에 좀 늦었을 것 같고요. 아마 그때 당시 조금 이제 선제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아직은 좀 반제품이긴 하지만 일단 우리 입맛에 맞게 만들어가면서 계속 이제 기술은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실천적으로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을 계속 만들어보자 라고 했던 기업들은 아마도 이 모바일 게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선두주자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만큼 사실 지금의 AI는 어떤 반제품의 상태고 챗GPT라는 게 굉장히 좀 혁신적인 사건이긴 했지만 아직 완성품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기업의 고객들에 맞게 또는 우리의 기업의 어떤 오퍼레이션에 맞게 딱 쓰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실천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그 오픈 AI, 지금 이제 GPT가 가장 대표적이죠. 저 GPT라는 저 기술은 너무나도 지금 범용화되었습니다. 굉장히 좀 쓰기가 쉽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AI가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좀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했을 때 일반적인 반응 중에 하나는 거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이 AI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전 직원들이 다들 이제 파악을 해두자. 굉장히 좀 어려운 뭐 수학 공식, 어려운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시는 그런 경우들을 보죠. 네, 여러분 사실 뭐 AI라고 하는 건 엄밀히 말하면 하나의 툴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엑셀이라고 하는 새로운 툴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싶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상황에서 물론 이제 엑셀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구동되는지 이런 거를 아는 게 물론 이제 엑셀을 쓰신 때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되시긴 하겠죠. 근데 정말 당장 우리 이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라고 하는 고민을 한다 그러면 이게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떤 작동 원리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엑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라는 건 사실 가장 첫 번째 질문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사실 AI라고 하는 저 어떤 블랙박스이죠. 저 AI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수학 공식적으로 그거를 다 이제 이해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뭐 물론 안다면 도움은 되겠지만 여러분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질문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저런 GPT를 위시한 생성 AI 기술을 이제 API라고 하죠. 이제 빨대를 꽂아가지고 그 기술을 이제 빌려 쓰는 거는 너무너무나도 쉬워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접근 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정말 와닿게 말씀을 드리면은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제가 한 3시간 정도만 붙잡고 가르쳐 드리면은 파이썬에서 GPT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이제 쉬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즘에 굉장히 그런 비즈니스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 GPT라고 하는 또는 이제 다른 AI에다가 그 AI 기술에다가 이제 빨대만 꽂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껍데기를 씌워서 저런 이제 앱을 만들어가지고 야 우리는 굉장히 AI 기반의 비즈니스다.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사업들을 이제 구현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투자자에게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투자자들은 와 정말 혁신적인 AI 기반의 비즈니스다라고 반응을 할까요? 아니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사실은 저 AI라고 하는 저 기술에다가 껍데기만 씌운 거 이거는 사실은 일단은 거의 입국컷부터는 거의 여과를 하는 그런 룰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실은 굉장히 AI라고 하는 기술 자체는 굉장히 범용화되었고 그걸 이제 쓸 수 있는 것은 이제 누구나 쉽게 쓸 수 있게 되었다. 사실은 저 AI라는 기술 자체에서 이제 차별화가 나오기는 쉽지가 않다. 그랬을 때 결국엔 우리 회사에서 저 AI를 잘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경쟁력의 핵심은 결국엔 이제 데이터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쟁사가 가지지 못한 우리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 이 정말 굉장히 좀 차별화된 액션을 이제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 이제까지 몇십 년간의 어떤 업력이 다 이제 한 올 한 올 들어가 있는 그런 데이터가 결국에는 AI를 활용한 경쟁력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면에 지금 이분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앤드류 응이라고 하는 저 교수님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제 한국에도 방문을 하셔서 이제 강의도 하시면서 굉장히 조금 인지도가 올라가신 분인데요. 저분이 사실 한 작년, 재작년부터 좀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AI의 발전이 이제 모델 기반의 AI, 모델 중심으로 발전을 해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데이터에 신경을 써야 될 때다. 다시 말해서 사실 모델이라는 건 이제 생각하는 뇌인 거죠. 이 생각하는 뇌에다가 일단은 데이터는 무조건 뭐 그 안에 이제 그 뇌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음식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는 그런 구조일 겁니다. 이제까지는 사실은 그 데이터가 굉장히 조금 뭐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 약간 불량식품도 있다, 그런 거랑 상관이 없이 무조건 빅데이터를 던져주고
모델을 계속 이제 쪼아주는 방식으로 AI가 발전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방식의 발전 양상, 이 방식으로는 조금 이제 더 이상 발전하는데 약간 좀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젠 모델이 아니라 그 데이터에 좀 우리가 신경을 쓸 때가 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무조건 빅데이터를 던져주는 게 아니라 약간 오히려 스몰 데이터라도 양은 적더라도 말이 될 것 같은 퀄리티가 높은 데이터를 던져줬을 때 오히려 영양가가 높은 그런 식재료를 조금 던져줬을 때 오히려 AI의 성능이 더 좋아지더라. 이제는 우리가 좀 데이터에 그 모델의 식재료가 되는 데이터에 신경을 쓸 때가 됐다라는 얘기가 이제 학계에서도 굉장히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기업들의 입장에서 그런 데이터를 쭉 쌓아서 정말로 궁극적으로는 그 의사결정을 일부 자동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이케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의 기억이다. corporate memory다라는 표현을 썼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케아 내부에서 이제까지 쭉 업무를 했던 굉장히 암묵지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건수들이 있겠죠. 모든 의사결정들을 이제 다 데이터베이스화를 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도서관의 문헌 정보학 관점에서 다 이제 어느 도서관에 딱 이제 DB, 도서관처럼 생긴 DB에 가면은 뭐 몇 날, 뭐 1970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이케아에서 실제로 했던 M&A 건수는 이런 의사결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게 다 이제 DB로 쌓인다는 거죠. DB로 쌓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은 기계가 먹어치우기 굉장히 좋은 형태가 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실은 앞으로도 이케아가 새로운 M&A를 한다. 그럼 이거랑 관련된 M&A 과거에 어떤 것이 있었지? 라는 게 정말 그 즉석에서 이제 조회가 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그분들의 의사결정을 굉장히 자동화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하나의 이제 청사진을 보여줬던 그런 사례가 아닐까 싶어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께 공유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거를 굉장히 잘 요리할 수 있는 데이터 과학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각광받고 있다. 아마 이런 얘기들은 제가 따로 이제 강조를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께서 아마 익숙하신 그런 담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저런 얘기가 있었죠. 하버드에서 데이터 과학이라고 하는 이 분야는 21세기에 가장 각광받는 직업이 될 것이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냥 여러분께서 익숙하실 법한 담론인데요. 저는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반전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 이제 하버드에서 2012년에 그 데이터 과학자가 가장 각광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2022년에 조금 이제 다른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일부 매체에서는 아직도 21세기에 가장 각광받는 직업이 맞냐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제 하버드 입장에서도 여전히 그런 거 맞아? 약간 수요는 있긴 하지만 양상은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 저런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보시는 저분, 조던 모로라고 하는 저분인데요. 사실 미국에서 이제 데이터 리터러시, 데이터 사고력, 이런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학술 활동, 저술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저분이 작년 9월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 2012년에 하버드에서 데이터 과학이 굉장히 좀 각광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가장 주목받는 직업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관점에서 다시 돌아보면 그건 굉장히 끔찍한 얘기였다라는 표현을 쓰죠. 영어식 표현으로 horrible quote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랬냐? 사실은 그거를 표면적으로 보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 과학이라고 하는 도구에만, 툴에만 집중하게 만들었고 그거의 본질인 비즈니스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잊게 만들었다라는 게 저분의 지적이었습니다. 물론 이 시점에서 조던 모로 저분의 말씀이 맞는지 또는 저 2012년에 하버드의 말이 맞는지 그걸 이제 옥신각신하기는 조금 이제 곤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서 그 2012년에 하버드의 입장에서 저분들의 변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하버드가 저 얘기를 했는데요. 데이터 과학이 앞으로 중요해질 거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저 말만 똑 잘라서 얘기한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 얘기가 결론으로 나오는 이제 몇 페이지짜리의 그 HBR 아티클이 전문으로 있는데요. 여기서 케이스가 하나 소개가 됩니다. 링크드인이라고 하는 직장인을 위한 사회관계망 서비스죠. 그 회사에서는 당연하게도 링크드인은 굉장히 많은 엄청나게 복잡한 데이터가 대량으로 있을 겁니다. 그 대량의 데이터를 이제 쭉 보더니 당시 한 2006년 정도에 이제 공학도 출신의 1세대 데이터 과학자가 딱 등장을 해서 야 이거는 이제까지 뭐 스프레드시트 엑셀 가지고 이제 그렇게 뭔가 분석하는 걸로 답이 안 나오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이제 데이터 과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구를 이제 가지고 오죠. 그렇게 쭉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링크드인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복잡다단하게 돼 있는데 이 관계를 한번 딱 트리거를 해주면은 이 네트워크 전체가 굉장히 불붙듯이 굉장히 활발해지겠구나 라는 그런 발견을 해내죠. 링크드인의 어쨌든 활용성이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유저들이 활동을 하면 거기에 이제 광고를 태우고 있는 광고주들은 아마도 더 많은 돈을 쓰게 되겠죠. 실질적으로 링크드인의 어떤 비즈니스 성과를 이제
굉장히 높이는 데이터 과학이라고 하는 도구가 등장을 해서 그 링크드인의 비즈니스의 문제를 해결해서 정말 성과가 높아지는 전체의 풀 스토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인 일반인들, 특히 이제 언론에서는 전체의 풀 스토리를 다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안 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데이터 과학이라는 것만 딱 체리피킹을 해가지고 굉장히 대서특필합니다. 뭔진 모르겠지만 하버드에서 데이터 과학 중요하대. 뭔진 모르겠지만 경쟁사에서 이제 데이터 과학 중요하대. 뭔진 모르겠지만 다 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접근했던 것이 제가 보면은 한 2017년, 18년까지의 조류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니구나. 사실은 전문가들만의 어떤 신기한 기법으로 야, 우린 머신러닝 할 수 있어. 야, 우린 신경망 모델 할 수 있어. 이렇게 신기한 기법, 어떤 실험실의 신기한 실험이 아니라 이젠 굉장히 비즈니스 전략에 타이트하게 맞게 들어와야겠구나 라고 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는 것이 지금의 어떤 하나의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좀 데이터 과학에 대한 좀 눈먼 두려움이 있었죠. 굉장히 다들 다 하니까 우리도 해봐야겠다 라고 하는 기업들이 초반에 이제 시도는 전형적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왼쪽에 그 데이터 전문가들만의 집단을 하나 만들죠. 이제 글로벌 대기업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실리콘밸리에다가 이제 골방에다가 박사급 출신의 데이터 전문가분들, 이런 박사급 출신의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을 20-30명 정도 이렇게 골방에다가 가둬놓죠. 데이터 전문가 팀을 이제 설정을 합니다. 데이터 전문가가 있고 빅데이터를 드릴 테니까 뭐라도 나오겠지 라는 식으로 접근했던 것이 이제까지의 시행착오였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그 전문가 말고 다른 이제 사업부에 계시는 현업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저 전문가분들이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이제 반응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 전문가분들도 솔직히 사업부 입장에서, 현업의 입장에서 어떤 고민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이제 반응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둘 간에 이제 장벽이 철컹 쌓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굉장히 전문가들만의 혁신으로 이제 이루어져 왔는데, 이제는 사실 조직 전체 변화 관리 차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겠구나 라는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의 어떤 좀 성공 사례로서 지금 전문가 조직과 그리고 이제 현업 조직 간의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저 조직을 이제 세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거 이제 사례로서 나왔던 것이 저 가교 역할의 조직으로서 데이터 이네이블먼트 오피스라고 하는 조직을 세팅을 해서 전체 회사의 변화 관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저 사례가 작년 한 1년 반 전 정도에 저렇게 소개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에릭슨이라고 하는 이제 유럽의 통신 회사였는데요. 저 회사에서 이제 그 데이터 이네이블먼트 오피스라고 하는 조직을 세팅했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저 데이터 이네이블먼트 오피스라고 하는 저 조직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계신가요? 저는 사실 저런 조직은 한 번도 못 들어봤고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은 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저 임원분, 저 여자분, 소니아라고 하는 저 여자분께서 사실은 원래 받았던 보직의 이름은 데이터 오피스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딱 받으시더니 아니다, 나는 뭐 머신러닝 만들고 데이터 분석하고 이게 나의 KPI가 아니라 이런 굉장히 데이터 분석이 나오면은 최대한 이제 조직의 혈액순환이 되게끔 하는 이네이블만 하는 그것만 나의 KPI로 가져가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네이블먼트라는 저 단어를 이제 전략적으로 넣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탄생한 저 데이터 이네이블먼트 오피스에서 이제 어떤 일을 했냐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 데이터가 흐르는 조직이라는 주제는 저희 팀에서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긴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좀 운이 좋게도 저분도 이제 같은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제 공부하신 분이어가지고 링크드인을 통해서 똑똑하고 한번 문을 두드려 봤습니다. 채팅을 몇 번 한 다음에 실제로 이분과 좀 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을 해보기도 했고요. 실제로 이분이 어떤 그 변화 관리 차원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재미있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이제 일을 크게 만들어서 좀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하고 그 인터뷰 기사를 5월 정도에 이제 동아 비즈니스 리뷰에 이제 기고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좀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저분은 에릭슨에 더 이상 계시지 않고 호주의 국영 통신 회사의 이제 CDO라고 하죠. 최고 데이터 책임자로 이제 재직을 하고 계십니다. 저분이 하시는 좀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도 CDO라고 하는 그 임원의 분들이 굉장히 몇 년 전부터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CDO다라고 하면은 약간 이제 IT 전문가이고 또는 이제 통계학 박사 출신이고 이런 이제 프로파일을 생각을 하죠. 저분의 말씀은 사실 본인도 이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출신이기도 했고, 사실 거의 다 이제 경영학과 출신, 비즈니스 백그라운드에서 CDO가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 좀 신선한 발견이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좀 성공적인 CDO 분들의 한 34% 정도에는 굉장히 좀 컴퍼니에서 굉장히 경력이 많은 비즈니스 전문가인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통계도 들을 수가 있었고요.
사실 여기에서의 핵심은 뭐 CDO라고 하는 그 임원이 특정 출신이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사실 중요한 것은 사실 출신이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이 없이 CDO라고 하는 데이터 기반 혁신을 이끌고 있는 그 임원분들의 롤은 사실은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 제너럴리스트여야 된다라는 게 여기에서 좀 시사점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데이터 분석을 잘하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로서의 수장이 아니라 사실은 최고 경영자, CEO와 대화가 될 수 있는 CDO가 되어야 된다. 이게 그냥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서 끝. 이게 아니라 분석이 정말 디플로이, 정말 현업에 이제 배치가 되고 그게 실제로 이제 쓰일 때 어떤 식으로 쓸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우리의 의사결정을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 적용되는 부분까지 전체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제너럴리스트여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는 일선 현장에서 CDO가 올라오는 경우들이 종종 굉장히 많았다라는 걸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분이 그 에릭슨의 데이터 이네이블먼트 오피스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업무를 추진하셨냐, 뭐 그런 얘기들을 좀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좀 이제 도식화해보자면 아마 이렇게 도식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use case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저 말은 사실은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지만 이걸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우리 기업에 어떤 문제를 풀까라고 하는 저 데이터 기반의 과제들, 이제 소위 말하는 저 혁신 과제들 계속 이제 모았다는 거죠. 현업들에서. 그래서 계속 모으는 게 그냥 뭐 엑셀에다가 취합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예 정말 각을 잡고 사내 이제 유스 케이스 포탈이다라고 해요. 사내 포탈을 만들어서 계속 현업한테 이제 그 위시리스트를 받았다는 거죠. 자,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것도 해봐야 되고, 이런 것도 해봐야 되고, 이런 것도 해봐야 되고. 계속 좀 받아보다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과제가 있긴 하지만, 이런 거는 정말 되면은 굉장히 좀 임팩트가 있겠다. 이건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이거는 데이터 분석으로 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안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일별을 해봤다는 거죠. 쭉 우선순위를 한번 저렇게 세워봤다는 겁니다. 어떤 유스 케이스들이 좀 우리가 우선순위를 취해서 추진해야 될까라고 한번 저런 식으로 봤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유스 케이스를 이렇게 쭉 달성을 하기 위해선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까라고 봤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생산 데이터, 예를 들어서 HR 데이터, 예를 들어서 고객 데이터가 좀 필요하겠구나. 쭉 보니까 여러 유스 케이스들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겠네. 근데 잘 보니까 우리가 지금 고객 데이터가 있기는 한데 거의 지금 한 2,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데이터를 받고 있구나. 근데 그런 데이터로는 사실은 저 유스 케이스들이 이제 달성이 풀리지가 않을 것 같다. 라는 그 발견을 해낸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많은 혁신 과제들을 공통적으로 바틀넥으로 작용할 수 있던 건 사실은 저 고객 데이터였네. 저 고객 데이터를 지금처럼 2, 3개월에 한 번씩 받는 게 아니라 조금 돈은 들더라도 약간 디지털화를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받자. 그렇게 하니까 역설적으로 저 유스 케이스들이 쫙 다 풀리더라. 라는 저 일화를 이렇게 쭉 소개를 해주시면서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면요 지금 저희 횡축에 있는 거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생산 데이터를 쌓았다, HR 데이터를 쌓았다, 재무 데이터를 쌓았다, 고객 데이터를 쌓았다. 혹은 그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기 위한 클라우드에 투자를 했다. 이런 저 횡축에 이제 관련된 과제들은 상대적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쉬운 과제입니다. 사실은 돈만 투자하고 이제 틱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달성이 되는 상대적으로 탑다운으로 접근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금방 풀리는 과제들이죠. 그래서 종축에 있는 저 관점 있죠. 저 유스 케이스들이 계속 나오게끔 하는 거. 저거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저게 이제 활발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봅니다. 저건 사실 탑다운으로 추구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 현업에서 야 우리가 데이터 가지고 이런 것도 풀어봐야겠어. 이런 거 풀어봐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성과 내야겠어. 라고 자발적으로 고민을 해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죠. 이건 강제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저 문제들이 계속 쌓였을 때 역설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자산의 가치가 오히려 높아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힘줘서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데이터를 쌓지 말고 문제를 쌓으세요. 조금 역설적으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정작 데이터를 쌓지 말고 문제를 쌓으세요. 데이터를 열심히 쌓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비즈니스에 어떤 문제를 풀고 있지? 라는 고민까지도 같이 쌓여지지 않으면 여기 이제 열심히 쌓였던 그 데이터의 가치가 자칫 이제 정말 먼지만 쌓이게 되는 그런 이제 무용 자산이 될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모 유통업체에서는 어쨌든 고객과의 접점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쌓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제가 보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좀 신기한 데이터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유통업체에 매대에 한 2층 정도의 뭐 포켓몬 미니어처가 이렇게 있으면은 한 시간대가 몇 시일 때 뭐 4세 여아가 접근해서 이렇게 집을 확률
정말 어디 가서도 보지 못할 굉장히 귀중한 데이터, 굉장히 좀 세세한 데이터,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모아놓은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다 보니까 좀 신기한 지점을 발견했는데요. 굉장히 좀 좋은 데이터인데 과거 2개년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데이터를 왜 계속 이렇게 쌓아놓은 게 아니라 과거 2년치밖에 안 쌓으셨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굉장히 좀 프랙티컬한 답변을 하셨어요. 계속 보관하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보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데이터이고 경쟁자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은 굉장히 신기한 데이터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알겠지만, 그 데이터가 좋은 건 알겠지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되어서 어떤 문제를 풀지에 대한 그 고민이 같이 안 쌓이다 보니까 계속 정말 한없이 데이터를 보관하느라 막 수십억씩 지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보관하려면은 어쨌든 뭐 AWS, 아마존 클라우드나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비용을 굉장히 많이 지출할 텐데 어떻게 활용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이렇게 쌓기가 쉽지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지난 2년간의 데이터만 남기고 삭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실 데이터를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가지고 어떤 문제를 풀지,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의 문제를 풀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쌓여야만 사실 역설적으로 데이터의 가치도 인정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로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들을 최근에 어떤 툴의 진화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좀 빨라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실체적인 모습, 제가 좀 실험을 해봤던 것 중에 약간 좀 재미있던 하나의 모습을 가져가 봤습니다. 자, 여러분, 데이터 분석을 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한다 라고 하면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될까요? 네,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일단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볼까라는 게 이제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데이터 분석의 어떤 연습 게임을 한번 이제 진행을 해보기 위해서 챗GPT한테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론 시중에는 이런 뭔가 그 AI 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도와주는 상당히 많은 툴들이 나왔겠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툴 중에 하나가 챗GPT여가지고 요걸 가지고 실험한 내용을 한번 보여드려봅니다. 아주 가상의 데이터로 가상의 한 80명 정도의 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제가 질문했죠.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를 이렇게 쭉 만들었더니 한 80명 정도의 학생들에 대해서 영어 점수와 수학 점수가 있고, 그리고 각 학생들이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저런 데이터를 한번 쭉 만들어줍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이제 80명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쭉 이걸 패턴을 파악해서 81번째 새로운 학생이 왔을 때,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영어 점수랑 수학 점수를 가지고 오면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예측을 하는 그런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질문을 해봅니다. 이제까지 데이터에 대한 패턴을 쭉 파악을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모델링인 거죠. 모델링을 쭉 돌려가지고 패턴을 파악해서 새로운 학생들이 왔을 때 이 사람이 영어 점수랑 수학 점수가 있으면 합격일까 불합격일까를 예측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볼게요. 근데 그 기법은 제가 잘 몰라서 굉장히 좀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는 저 선형 회귀 기법을 써가지고 한번 요 분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제가 한번 요청을 해봤습니다. 와, 근데 저는 여기에서 답변이 굉장히 좀 걸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저 GPT가 하고 있는 얘기를 요약해보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지금 사용자,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게 만약에 각 학생들의 총점이다. 숫자로 된 데이터를 예측한다. 그런 상황에서는 그 선형회귀 모델을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거는 숫자로 된 데이터를 맞추는 게 아니라, 미지수가 숫자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미지수는 지금 네인지 아니요,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네 아니오를 맞추라고 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선형회귀 기법을 쓰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저에게 역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계한테 일을 시킨다 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우리가 시킨 대로 이제 일을 해오기를 이제 기대를 하죠. 저의 업무 지시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저에게 피드백을 주고 있는 장면을 보고 계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데이터 분석을 한다. 예를 들어서 엑셀에서 데이터 분석을 한다. 뭐 이런 분석을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뭐 엑셀에 함수 이름 쓰시고 가로 잘 치시고 컴마 잘 찍으시고. 근데 그러다가 여러분 그 명령어에 오타가 난다거나 아니면 컴마 하나 잘못 찍거나 괄호가 하나 잘못 들어간다. 이래버리면 아예 분석이 안 돼버리죠. 그 정도의 오류까지도 그런 파인 튜닝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지금 이 장면을 보면은 그런 식으로 뭔가 컴마 하나 잘못 찍고 명령에 오타가 나가지고 분석을 못하는 그런 시대는 좀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걸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피드백을 받았어요. 되게 좋은 피드백이고 그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자. 실제로 그렇게 분석을 해본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해야겠니? 라고 한번 요청을 해봤죠. 라고 했더니 정말 세상에 어떤 코더들보다도 빠르고 정확하게 그 분석을 위한 그 파이썬 코딩을 저렇게 작성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 데이터 과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저런 명령어들 다 하나하나 외우면서 저거 이제 구현을 이제 연습을 했었는데요. 그런 제 입장에서 보면 저 장면을 보면 어떨까요?
나는 왜 그렇게 열심히 외워가면서 공부했나? 나는 이렇게 사실을 저렇게 외워가지고 그 명령어를 뱉어놓는 거는 인간이 아니라 사실은 기계가 더 잘하는 영역이겠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실 예전에는 어떤 뭐 파이썬 코딩을 잘한다, R 코딩을 잘한다라고 하는 게 데이터 과학자 분들을 어떤 시장에서 굉장히 조금 시장 가치를 높게 평가받는 하나의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요. 사실은 그 진입장벽이 굉장히 좀 낮아지고 있다. 그냥 현업에서도 비전문가들도 저런 고급 분석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앞으로의 미래가 이제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실제로 그래서 파이썬 코드를 쭉 돌려가지고 실제 분석의 아웃풋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 나오겠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오른쪽에 예시적으로 저런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알겠는데 솔직히 저거는 이제 데이터나 어떤 통계를 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저걸 보면 해석이 가능한데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저거는 무슨 말인지 좀 완전 외계어일 것 같아. 저거를 조금 약간 일반인의 언어로 좀 번역하면 어떤 식으로 좀 설명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제 정말 전문가의 용어가 전혀 없이 저런 식으로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준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면인 것 같은데요. 제가 있어본 굉장히 많은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의 어떤 발표, 회의를 한다. 라고 하면 제가 보는 대부분의 장면은 이랬어요. 자, 한쪽에는 이제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 계십니다. 한쪽에는 이제 비즈니스에서 온 이제 사업부의 이제 인원분들이 계시죠. 쭉 이제 데이터 분석 쭉 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요. 뭐 P-밸류는 이렇게 나오고 결정 개수는 이렇게 나와서 아마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쭉 발표를 합니다. 라고 하면 이제 사업부에 계시는 분들, 비즈니스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점점점점 하는 경우들이 많죠. 이제 하나하나 이제 강론의 그 테크니컬한 디테일에 대해서 사실 다 알고 계시는 건 아니니까 사실은 그게 완벽하게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장면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좀 모르시니까 전문가분들 붙잡고 더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기도 하고 본인들이 구글링이나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아무래도 이제 혼자 공부해가지고 그걸 이제 다 이해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겠죠. 근데 그 번역 과정을 사실은 이 AI가 굉장히 좀 잘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엑셀에서 어떤 선형 회귀 분석 있죠? 그 회귀 분석 혹시 돌려보신 분들 계실까요? 쭉 한번 통계 분석을 돌리면 굉장히 마지막에 정말 암호처럼 생긴 이제 통계치 결과가 쭉 나옵니다. 그거를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아무 말도 없이 카피 앤 페이스트를 딱 하니까 정말 아무런 어떤 전문 용어 없이 굉장히 비전문가 용어로 일반인의 용어로서 쉽게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그런 시연을 사실 통계청 분들 앞에서 한번 해봤어요. 그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충격적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나보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 통계라고 하는 그 프로덕트를 전 국민들이 쉽게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할 일이죠. 사실 자기가 이제까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 전문가의 영역을 일반인에게, 비전문가에게 쉽게 끌어내려오는구나라는 걸 보시면서 이제는 사실 그 분석의 어떤 그 결과물들을 비전문가도 쉽게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제 방금 보셨던 이제 하나의 케이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데이터 분석의 한 장면만을 보여드린 것이고요. 아마도 데이터 분석을 처음부터 끝까지 저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요리에 이제 비유를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식재료를 이제 공수를 해야겠죠. 식재료를 가공을 하기도 하고 그걸 잘 요리를 해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먹기 좋게 프레젠테이션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먹어보고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저 일련의 과정을 겪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우리가 AI 툴이 없었을 때는 저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게 좀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사실 뭐 전문가를 할지라도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굉장히 좀 작업량이 많이 걸리는 그런 작업이었는데요. 사실은 AI라고 하는 새로운 툴들이 나오는 것의 의미는 저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굉장히 쉽게 가속화해 줄 수 있다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장면일 것 같습니다. 비유를 해보자면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서 지금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 AI에게 우리가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정답을 기대한다? 그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챗 GPT에게 질문을 할 때 여러분 정답을 원하시고 질문을 하시나요?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매번 좀 답이 다르구나. 매번 이제 일관된 정답을 주는 툴은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경험적으로 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실 때는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질문에 보통 어떻게 대답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정답과는 좀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물론 정답은 아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다만 이런 생각의 외연을 빠르게 넓힐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저 데이터 분석, 데이터를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과정을 하나하나를 굉장히 가속화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골프에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골프 레슨 처음 받으시면 가장 먼저 뭘 하시는지 아시나요?
혹시, 네. 똑딱이라고, 그 이제 정말 스윙, 그 그립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힘 조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각도 조절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이렇게 똑딱이를 하루에 100번씩 치라고, 뭐 그렇게 이제 연습을 시키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되면은 반스윙을 시키고, 그게 좀 마스터가 되면은 4분의 3, 그 다음에 이제 풀스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했던 것들이 아마 좀 일반적인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골프 레슨을 처음 받아보니까 똑딱이 하루에 100번씩 이렇게 연습시켰던 거죠. 각도 조절, 힘 조절 다 하고 100번씩 연습하세요. 저는 사실 조금 참을성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지 그 선생님이랑 좀 오래 가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이랑 오래 가지 못하고 두 번째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이 선생님은 굉장히 좀 다르게, 굉장히 좀 색다른 방식으로 가르쳐주셨어요. 뭐 똑딱이, 뭐 각도 조절, 힘 조절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드라이버 드시고 풀스윙부터 때려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물론 거기에서 힘 조절, 각도 조절 다 틀리죠. 다 엉망이죠. 근데 일단은 스윙을 하는 그 감을 안 다음에 그 다음에 디테일을 잡아나가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접근하셨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이제 두 번째 선생님한테 훨씬 더 재밌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 데이터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저 과정, 이것도 이제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고급 분석을 해서 문제 해결을 해나간다 라고 한다 그러면 파이썬 프로그래밍의 기본, 뭐 하나하나에 정말 그 똑딱이에 해당하는 힘 조절, 각도 조절, 모든 디테일을 다 뗀 다음에 한 6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비즈니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현상이었거든요. 이제는 사실 누구나 사실 그 디테일은 틀릴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풀스윙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전문가가 하는 것 대비해가지고 오류도 많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비전문가, 현업에 계시는 비전문가분들이 우리도 이런 데이터 과학적인 기법, 머신러닝 기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풀스윙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빠르게 해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자신감의 힘이 정말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봤으니까 이번에 좀 이거 잘못됐네, 다음번에 이거 좀 개선해서 다시 해볼까? 라고 하는 그 문제 해결의 과정들이 계속 좀 축적이 되고 있고, 저는 이제 교육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좀 쉬워지고 있다라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누구나 이런 추론 모델들, 이런 머신러닝 모델들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좀 재밌는 하나의 이제 아티클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 AI가 이제 등장을 해서 사람들을 대체할 것이다, AI가 사람을 대체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건 맞는 표현이 아니다. AI를 쓰는 사람들이 AI를 쓰지 않는 사람들을 대체하는 것이 사실은 오히려 더 라이클리한 미래다라는 표현을 이분이 쓰셨던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이 어떤 정보 접근에 대한 장벽을 낮추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생성 AI가 등장한 것은 인지력, 사람들이 이제 외워서 이제 그걸 이제 국수 면발 뽑듯이 적용하는, 뭐 코딩을 이렇게 짠다든가 그런 인지력에 해당하는 부분을 접근 장벽을 굉장히 낮췄다라는 걸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로 다루고 있죠. 자,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은 이런 툴의 어떤 굉장히 좀 현격한 변화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툴의 진화를 이번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역사적으로도 이런 툴의 진화가 있었던 것은 몇 번이 계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엑셀이 등장했다라고 했을 때 저 경영이란 무엇인가, 조한 마그레타 저분의 책에서 이런 좀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그 엑셀이나 그 PC나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들이 쭉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그때에 맞춰서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다시 말해서 사실 그때 엑셀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아마 그분들은 뭐 종이나 펜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겠죠. 그때 당시에 이제 엑셀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구가 나오면은 되게 신기하네 라고 받아들이신, 그런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되게 종이랑 펜을 가지고 굉장히 계산을 잘했는데 내 일자리는 없어지는 거 아닐까? 라고 굉장히 조금 두려움에 섞인 눈으로 바라본 분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그러니까 도구의 성능이 높아진다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캐파가 늘어난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캐파가 이만큼 늘어나면 우리가 새로운 걸 또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라는 걸 생각해 보다 보니까 사실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아이디어가 이제 탄생을 하기 시작했다. 조금 더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내가 어떤 비즈니스 전체 현장에서 이런 가정이 바뀌었을 때 우리 전체 큰 그림은 어떤 식으로 변할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죠. 사실 그 전에 이제 종이를 가지고 했을 때는 엄두도 안 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엑셀 스프레드시트에 이제 몇 시트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이렇게 우리의 경영 기획에 어떤 좀 양상을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접근하셨던 분들도 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구의 진화를 생각하는 힘의 진화로 이끌었던 분도 계셨을 것 같다. 그 말은 사실은 도구를 굉장히 경외의 눈빛 또는 두려움의 눈빛으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였던 분과
도구의 진화를 생각하는 힘의 진화로 이끈 두 사람 간에는 아마 두 부류 간에는 굉장히 좀 양극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의 어떤 생성 AI 기술의 발전들을 보면서 좀 임플리케이션이 있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번 좀 실습을 해보면 예전에 어떤 뭐 파이썬을 돌려가지고 머신러닝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셨거든요. 이제는 사실 지금 이렇게 화면에서처럼 질문만 잘하면은 그런 모델들을 좀 쉽게 구축할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얼마 전에 발표하기로는 저런 이제 파이썬 코딩을 심지어 이제 엑셀 안에서도 이제 돌릴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라는 발표가 지난주 기준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런 툴의 진화된 툴의 저변이 계속 넓어지고 있다. 그 말은 사실은 어떤 고급 분석의 어떤 저변이 옛날에는 데이터 과학자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분들만의 어떤 전유물이었는데 이제는 사실 현업에서도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극단적으로 정말 피벗 테이블을 약간 좀 버벅여 하시던 우리 김 과장님이 2, 3주 정도 조금 배우시더니 제가 우리 공장의 불량률을 예측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한번 만들었어요. 이렇게 오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누구나 이제 풀스윙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시사점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이제 경영자분들, 비즈니스 리더분들을 어떤 이제 역할을 해주셔야 될까? 역할이 없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고 여전히 오히려 여러분들의 역할은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보여줬던 사례 중에 하나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어떤 생산 공정 최적화 프로젝트를 한번 쭉 진행을 해봤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판 있죠. 합판 제조를 지난 50년간 하고 있었고 이쪽 업계에서는 정말 월드 탑 퀄리티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회사였다고 하죠. 이분들이 어쨌든 뭐 스마트 팩토리다 뭐 그런 것들 쭉 추진하면서 데이터를 이제 축적을 한 다음에 실제로 이분들의 어떤 굉장히 많은 원료가 들어가는 그 화학 도포제의 투입량과 그 불량률 간의 상관관계를 한번 구해보겠다라고 접근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분들이 가진 데이터를 분석을 가지고 5만 회기 분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만 머신러닝을 써봐도 이 관계가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왜 안 나왔을까요? 물론 여러분 중에는 정말 그런 제조에 굉장히 전문가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런 분석이 어떻게 잘못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한 100가지 가능성도 더 생각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저희의 발목을 잡았던 그 함정은 사실 함정의 단서는 저 제일 위에다가 숨겨놨습니다. 50년 동안 업력을 유지해왔고 이분들은 이제 탑 퀄리티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함정이었고 그게 저희의 발목을 잡아서 우리가 왜 이런 걸 생각 못했지? 라고 이제 아차했던 그런 점이었는데요. 이분들의 사실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생산 실적 데이터는 너무 이제 좋은 양품에 대한 데이터밖에 없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조금 좀 안 좋은 제품이 나왔을 때 그리고 조금 좋은 제품이 나왔을 때 이렇게 좀 골고루 제품이 있고 그거랑 이제 원재료 투입량과의 상관관계 이렇게 구했으면 둘 간의 상관관계가 나왔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자체는 너무 좋은 제품에만 몰려서 있으니까 너무 좋은 제품만 편향돼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는 아무리 분석을 하더라도 답이 안 나왔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비유를 해보자면 이런 분석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능 백분율과 수면 시간과의 상관관계. 옛날에 뭐 4당 5락 뭐 이런 얘기 있었죠. 수면 시간이 얼마 정도 이하면은 뭐 합격한다, 불합격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아마도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을 놓고 수면 시간 데이터를 쭉 모은 다음에 수능 백분율과의 상관관계를 따져본다. 라고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을 놓고 한다면. 근데 만약에 똑같은 분석을 여러분 최상위권 특목고 학생들만 데리고 한다. 이러면 어떨까요? 아마도 이 학생들은 워낙에 공부를 또 열심히 하고 잘하는 학생들만 모여있겠죠. 아마도 수면 시간은 뭐 4시간 30분, 31분, 32분 여기에 몰려있겠고 수능 그 백분율도 뭐 99.7, 99.8, 99.6 여기 굉장히 몰려있을 겁니다. 이분들의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을 하면은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아마도 안 나왔겠죠. 그 데이터 분석의 출발점이 그 데이터 자체가 편향되어서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훌륭한 기법을 쓰더라도 잘못된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데이터에 대한 편향이 이런 분석의 어떤 함정이 굉장히 조금 불행한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으로 남았던 하나의 일화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엔 1986년도에 이제 미국의 챌린저 호라고 하는 그 로켓을 이제 발사했던 그런 이제 현장이었는데요.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과 소련이 이제 누가 우주 정복을 먼저 하는지 그 경쟁이 굉장히 좀 불붙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도 이제 하나라도 로켓 더 발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금 그런 상황에서 약간은 조금 성급하게 발사를 결정해서 발사를 감행했던 그런 이제 사례였는데요.
굉장히 불행하게도 이 로켓은 아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었겠죠. 미국인들이 다들 이제 구경하고 있는 그 와중에서 발사를 했는데 1분이 조금 넘은 시점에 완전히 이제 대폭발을 하게 되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타고 계시던 우주비행사 7분은 그 현장에서 완전 이제 사망하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끔찍한 사고이기도 했고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런 사건이기도 했죠.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냐라고 한번 나중에 파봤다는 겁니다. 쭉 한번 파보니까 알고 보니까 저 로켓의 그 엔진 부분 있잖아요. 그 엔진을 감싸는 고무 오링이라고 하는 부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엔지니어들은 사실 조금 감으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발사를 한 큐에 했을 건 아니겠고 그 전에 실험 발사들 많이 해봤겠죠. 쭉 실험 발사를 해보면서 감으로는 엔지니어들이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좀 기온이 낮을 때, 기온이 좀 낮은 날에 상대적으로 저 오링이 파손될 위험이 높다는 걸 감으로는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쭉 실험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다고 하죠. 지금 X축에 보시는 거는 이제 기온이 나와 있고요. 이제 Y축에 보시는 거는 이제 오링의 파손 횟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쭉 보니까 야, 기온과 오링의 파손이랑은 별로 관계가 없네. 발사를 해도 되겠네. 라고 의사결정을 해서 발사를 감행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가장 문제였을까요? 저는 사실 어떤 데이터를 받아보든 여러분들이 좀 항상 이런 질문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데이터는 알겠고 이거 분석하는 건 알겠다. 내가 보지 못하는 데이터는 뭐지? 라는 질문 항상 마음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데이터를 볼까요? 지금 이 데이터의 Y축 보겠습니다. 지금 오링의 파손 횟수가 1번 또는 2번이죠. 그 말은 사실 이제까지 모든 실험 발사가 다 오링이 파손되었다? 아마 그러진 않았겠죠. 그랬다면 아마 발사 자체가 전혀 이제 얘기도 안 됐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파손이 없이도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을 그런 발사 건수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에 그런 성공적인 발사 건수들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그 발사 건수들까지 같이 그려보면 이런 관계가 나온다고 합니다. 전체 큰 그림을 보면은 조금 이제 다른 그림이 보이시죠? 아까 정말 실패한 건수들만 보면은 상관관계가 별로 안 보였는데 지금 이 관계를 보시면은 기온이랑 파손과의 어느 정도 관계가 있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당시에 그 챌린저5를 발사했던 날의 기온은 지금 이제 원래 화씨를 제가 섭씨로 바꿨는데요. 당시 한 3, 4도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 이 자료를 보시고 오늘의 기온이 3, 4도였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챌린저5를 발사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셨겠습니까? 아마도 그렇게 내리지 않으셨겠죠. 편향된 데이터에서 얼만큼 무서운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여기에서의 실수는 한두 사람, 몇몇의 사람이 데이터를 육안으로 보고 수동으로 보고 판단을 했던 사례였어요. 앞으로는 사실 모든 판단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일부의 판단은 기계가 해주는, AI가 해주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이 AI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편향된 데이터에서 잘못된 판단을 한다? 이 판단이 정말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확장성을 띠고 아주 많이 퍼지게 되겠죠. 사람이 한두 명 판단했을 때는 이게 한두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지만 기계가 잘못된, 편향된 데이터에서 잘못된 판단을 한다? 손 쓸 수 없이 정말 조직의 암세포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져나갈 겁니다. 그런 편향에 의해서 얼만큼 잘못된 의사결정이 나올 수 있고 이게 확대 재생산이 되어서 기업 전체가 잘못하면 정말 암 말기 환자처럼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경영자들의 어떤 직관으로서 이런 편향이 나올 수 있는 게 어디가 있을지 이걸 짚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과 굉장히 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이 주제는 사실 이제 분석과 직관 간의 균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실 데이터 분석의 시대를 쭉 살면서 이전에 어떤 직관 기반의 어떤 의사결정 미개한 것이다 라는 그런 좀 인식이 조금씩 드는 것 같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분석과 직관이 일정 비율로 좀 섞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의 중요성을 이제 많이 교육을 하지만 역설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 수준을 갖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쉽게 말해서 어떤 문제는 데이터 분석으로 풀려야 되는 문제인가? 어떤 문제는 분석으로 풀면 좋은 문제인가? 어떤 문제는 데이터로 풀면 안 되는 문제인가에 대한 그 구분이 경영자분들, 비즈니스 리더분들의 어떤 머릿속에서 이제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의 예시로서 한번 이런 문항을 저희가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임원분들 교육을 하다 보면은 진단이라고 하는 약간 이제 불경한 형태로 이분들이 시험을 보시게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이제 디브리프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이제 진행을 하곤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문항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하나의 이제 예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아마존. 굉장히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을 잘한다라고 하는 아마존의 사례가 여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하는 이제 유료 회원제를 런칭할 것인가, 런칭하지 말 것인가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당시였다고 하죠. 약간 이제 어느 정도 좀 오래된 얘기긴 한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데이터에 입각해서 봤을 때는 이 프라임이라고 하는 유료 회원제를 절대 런칭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주문당 배송 건수가 당시 미국 건수로 $8, 대략 한 10,000원 정도 들겠네요. 주문당 배송비가 10,000건 정도 듭니다. 평균적으로 회원 한 명이 한 연간 한 20건, 20건 정도를 이제 주문한다고 해요. 그럼 단순 계산으로 생각하면 배송비는 우리는 20만 원 정도가 들 겁니다. 한 고객에 대해서요. 근데 우리 유료 회원비는 그때 당시로 한 $79, 한 1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하죠. 우리가 고객에게 이제 회원비로 받는 건 10만 원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내야 되는 그 배송비는 20만 원. 이건 완전 자살행위다. 이거 절대 런칭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이제 아마존의 임원분들과 제프 베조스, 당시에 이제 아마존의 CEO였던 제프 베조스가 거의 한 17대 1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프 베조스가 어쨌든 그걸 이제 돌파를 해서 이제 그 런칭을 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근데 이게 그냥 완전히 무대뽀로 내린 결정이었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은 제프 베조스의 머릿속에는 우리가 어쨌든 아마존이라고 하는 비즈니스가 지금은 스케일을 키워야 되는 그런 단계이다. 사실 지금의 배송비는 10,000원이라고 하는 고정 변수이지만 이게 스케일이 커지고 운송 건수가 많아지면은 저 이제 단위당 배송비는 얼마든지 줄어들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는 얼마든지 우리가 스케일을 빨리 키우면은 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라는 사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마존이 어떤 전자상거래 시장을 굉장히 조금 아성을 잡는데 좀 혁신적인 하나의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례를 보시고 지금 보기에서 보시는 저 보기들 중에서 가장 이제 부적절한 것은 어떤 것일지를 이제 여쭙는 문제였는데요.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잠깐 화면을 멈추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지금 저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부적절한 멘트였을까라는 제가 한번 그런 질문을 여쭤봤는데요. 당연하게도 사실 1번, 그건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메인 포인트이죠. 사실 데이터라는 건 과거의 어떤 기록일 뿐이고 기업의 리더는 이제 미래를 지향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어떤 의사결정의 근거를 과거를 말해준 데이터에서 다 끄집어낼 수는 없다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적절한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부적절한 발언이다, 부적절한 어떤 명제다라고 하면 4번이 조금 부적절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분석의 결과와 전략 방향성이 충돌하면 무조건 한쪽의 편을 들어줘야 합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둘 간에 이제 조화가 필요한 것이고 둘 간의 균형이 필요한 문제이지 어느 일방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3번으로 많이 가셨어요. 약간 베조스가 이제 최고 의사결정권에 있다 보니까 저게 가능했다. 저게 좀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렇게 답을 하신 분들의 대부분의 어떤 응답을 들어보면 이런 응답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데이터 기반의 혁신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위계 질서로 대표되는 기존의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와 데이터 기반의 혁신과 굉장히 좀 상충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3번으로 가셨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는 있는 것이고 여기에 사실 데이터가 들어와서 증강을 시켜주는 것이지 데이터 기반의 혁신이다 라고 들어와가지고 기존에 정말 직관 기반으로 20, 30년씩 이 업력을 쌓으신 분들의 의사결정 구조가 송두리째 바뀐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많은 임원분들이 조금 그 데이터 기반의 혁신에 대해서 조금 저건 내 일이 좀 아닌 것 같다. 지금 최근에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제 주도할 것이고 나는 사실 이제까지 직관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네가 알아서 해봐. 약간 정말 물과 기름처럼 좀 섞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는 거기 있는 것이고 데이터가 들어와서 그걸 이제 증강시켜서 경쟁력을 쌓아가는 것이 맞는 구조이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직관과 분석의 균형이 있어야 역설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전략이 더 잘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영자분들에게 이제 어떤 안목이 요구되어야 되느냐. 아마 이렇게 세 가지 레벨로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비즈니스와 데이터와 디지털로 저런 식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비즈니스는 명확하죠. 사실은 이제까지 어떤 데이터 전략들이 굉장히 좀 신기한 실험으로 추진됐었는데 이게 아니라 사실은 비즈니스 전략과 데이터 전략이 합치가 돼야 된다. 얼라인이 잘 돼야 된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 어떤 비즈니스 문제를 풀려고 하지? 라는 게 이제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고
그거랑 이제 연관된 데이터 분석이 나오는 게 사실은 맞는 순서이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이런 머신러닝을 쓸 수 있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이런 AI를 써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활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데이터에 대한 안목일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모든 데이터는 어디서 옵니까? 거의 이제 99% 디지털 환경에서 오죠. 그래서 디지털 환경에서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많이 인제스트를 해서 데이터가 어떤 추론 모델을 만드는지, 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어떤 편향이 발생할 그런 우려는 없는지,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짚어주시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각각의 비즈니스와 데이터와 디지털을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세 레벨을 조망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있으시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런 AI 시대를 이끌 수 있는 굉장히 좀 훌륭한 경영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쭉 한번 긴 강의를 이제까지 들어주셨는데요. 아마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하자면 아마 이런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AI 발전은 사실은 완성품이 아니라 과도기의 시기이다. 그 과도기의 반조리 상품인 것이고, 이게 정말 기업의 고객들에게 또는 기업의 오퍼레이션에 어떤 식으로 정말 짝 아다리가 맞게 적용이 되는지는 굉장히 많이 실천적인 방안이 고민이 되어야 되는 그런 시기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지금도 그 발전은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AI라는 기술 자체는 굉장히 좀 범용화되어 있고, 많은 이제 GPT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기술들을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사실 이제 다른 경쟁자들과 이제 차별화되는 포인트는 결국에 이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proprietary 데이터에서 온다. 그 데이터를 데이터에서 활용을 해서 경쟁력을 쌓아가는, 데이터를 쌓을 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서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고민까지 같이 가셨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마지막으로 경영자분들께는 비즈니스, 그리고 데이터, 디지털에 대한 세 가지 안목에 대해서 그걸 조망할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안목이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여러분들께 정답을 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질문을 더 많이 드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불확실한 시대에 좀 고민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은 이제 의미가 있는 화두를 던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